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어, 오늘 좀 얘기해 볼 주제는 제가 학사장교로 38개월가량 이제 군에서 근무한 이후에 전역하고 나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전 영상 두 개 그 간호장교의 장점과 단점을 약간 전역하고 나서 한번 버킷리스트처럼 한번 찍어서 이제 올려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그냥 그 목표로 잡고 올려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댓글들도 남겨주시고 좀 궁금한 것들도 이제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답변도 남겨드리고 하는 그 과정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됐고 이거를 원테이크로 찍다 보니까 되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횡설수설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좀 제가 느꼈던 것들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학사장교 전역 후 느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전역하고 나서 지금 만 1년 5개월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취업도 하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약 10개월 가량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느끼고 생각하고 뭐 깨달음을 얻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느낀 거는 간호장교 전역 후 취업이 어렵다인데 일단 저는 대학병원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간호장교 전역 후에 갈 수 있는 이제 다양한 길들이 있잖아요.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뭐 산업체 간호사라든지 뭐 그런 쪽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병원에 관해서만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좀 취업을 만만하게 봤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졸업하고 나서 뭐 어디든 졸업이든 전역을 하고 나서는 뭐 어디든 가겠지. 일단은 제가 학교를 졸업할 당시인 2020년도만 하더라도 동기들도 뭐 대학병원 잘 갔었고 뭐 그 동기들과 제가 특별히 뭐 수준 차이가 크게 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내 동기들 뭐 대학병원 취업하듯이 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시대가 좀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갈수록 간호사 졸업하는 간호대 비율은 늘어나고 이제 병원들은 이제 뭔가 간호사를 그렇게 많이 채용하지 않는 시기가 좀 오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전체적으로 간호대 졸업생들이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지금 현재 간호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분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신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제가 졸업할 당시인 2020년도 정도만 하더라도 토익 900점 이상이면은 웬만한 빅5를 뭐 지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높은 점수였는데 요새는 뭐 2022년, 23년에 제가 뭐 이제 뭐 빅5 병원 준비하는 그런 단톡방에 들어가 보니까 950점 이상이라든지 뭐 970점 뭐 진짜 만점에 가까운 990점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수준이 다르구나 요새는 훨씬 더 높아졌구나. 그리고 그 학점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3점 중반대였는데 3점 후반대나 4점대 정말 유지하는 분들도 빅5 병원에 한해선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빅5 병원이 그렇게 상향 평준화가 돼버리면은 그 아래에 있는 병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아, 정말 나만의 특별한 무기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런 대형 병원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빅5 병원들에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졌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됐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역을 5월 말쯤 했으니까 한 5월 초쯤부터는 4월부터 5월 초부터는 이제 빅5 병원들 이제 좀 저는 이제 원래부터 병원을 가고 싶어 했어가지고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이제 뭐 대략 한 6월부터 7월 사이에 이제 원서를 지원할 때쯤 되니까 이제 그 전부터 AI 면접이 있다는 걸 듣긴 했는데 제가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서 크게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 면접을 막상 그 시기가 닥쳐가지고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AI 면접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웹캠에다가 그 본인
계속 찍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주어지는 문제들도 풀고 뭐 면접 같은 것도 그냥 컴퓨터에다 대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할 뿐더러 그 시간적인 압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집중해가지고 두세 시간, 최소 두세 시간 정도 그 과정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완주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AI 면접 중에 그 게임을 하는 게 있는데 뭐 재미로 보는 게임이 아니라 약간 IQ 테스트처럼 순발력을 요구하는 그런 게임들인데, 그거를 그냥 그 당일에 해서는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 없겠더라고요. 오랜 기간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그 순발력을 요구하는 그 게임들도 약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봐야지 이제 고득점을 받고 뭐 전체 중에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거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AI 면접을 보다 보니까 제가 지원했던 그런 좀 뭐 세브란스나 뭐 분당서울대나 그런 대형 병원들 AI에서 아주 광탈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냥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재학생분들은 당연히 오랜 기간 연습을 하시겠지만 뭐 기졸업자분들이나 뭐 후배 장교분들 이제 전역하고서 대학병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좀 안일했던 거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버리니까 대학병원 들어가기가 진짜 어려웠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게, 어, 그 일단은 뭐 합격 컷 자체가 진짜 전체적으로 올라간 느낌이 들고, 뭐 토익 같은 경우에도 진짜 전체적으로 좀 높은 분들이 단톡방에서 보니까 좀 많이 지원을 하시고 정말 이렇게 열의를 갖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전에도 그건 그렇겠지만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체감상 진짜 불취업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경기 남부 소재의 좀 대학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 저도 만약에 이 병원에 입사가 안 됐으면은 그냥 종합병원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돼가지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운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불취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더군다나 요새는 또 의정 사태 때문에 대학병원들이 이제 그 자리를 더 많이 안 만들어, 자리가 더 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준비된 사람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느끼기로 군병원에 비해서 민간 대학병원은 뭐 종합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증도가 진짜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당연히 뭐 군병원은 젊고 팔팔한 남자 환자들이 오는 것이고, 민간 대학병원들은 뭐 정말 남녀노소 정말로 아픈 사람들이 오는 데니까 뭐 당연히 중증도가 높겠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어 이건 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 제가 이제 군병원에 있을 당시에 신경외과 병동에 있었어요. NS 병동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있던 병동에서 다루던 주된 환자분들은 이 스파인 쪽이었거든요. 목이나 척추, 목이나 허리, 그러니까 척추 파트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증을 중재해주는 역할이 진짜 컸던 거죠. 그래서 뭐 진통제 주고 뭐 간단한 그 블락 그 시술이라든지 신경차단술 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사치료, 뭐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MTS라는 그런 포도당을 이제 염증 부위에 넣어가지고 좀 자가 치료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술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흔히 말하는 넘어가는 환자가 없었어요. 막 진짜 이 환자분은 잘 못 보면은 뭐 생명이 위험하겠다 아니면은 큰 장애를 초래하겠다 이런 분들은 없고, 주로 치료받고 뭐 1, 2주 내로 퇴원을 하고 뭐 외래 팔로업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았었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정향한다는 느낌이 그 좀 쉬러 온다는 보존적인 치료의 개념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좀 쉬고 하면은 금방 좋아져가지고 부대로 복귀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NS 이제 민간 병원에 그 취직이 되고 나서도 NS 병동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원해서 이제 간 건 아니고 그 경력사항에
NS 병동에서 근무를 했다고 적어 놓으니까 그냥 저는 지망 부서를 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이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NS 병동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경력상 기재할 때도 좀 주의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는 생각보다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고 지금 이제 민간 병원 NS 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느꼈던 좀 충격적인 부분이 여기는 스파인도 있긴 한데 스파인 비중은 2, 30%고 스파인보다도 바스큘라나 브레인 쪽 환자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파인이 한 30%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스파인이 3분의 1 정도 되면은 바스큘라도 3분의 1, 브레인도 3분의 1 이 정도로 스파인 못지않게 바스큘라나 브레인 쪽 환자가 많은데 이제 뇌혈관 파트, 바스큘라 쪽은 쉽게 말하는 뇌졸중 환자분들이 많아요. 어, 바스큘라는 뇌졸중 환자분들이 많은데 뇌졸중을 크게 나누면은 주로 뇌출혈이나 뇌경색분들이죠. 근데 뇌출혈 뇌경색의 경우에는 발생하게 되면은 진짜로 이게 생사를 오가는 그런 경우다 보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응급실로 오시고 응급실에서 이제 재원이 결정되면은 이제 입원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모터가 빠지거나 GCS가 떨어지 모터나 GCS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계속 넘어가네. 쉽게 말하면은 원래 사람이 뭐 걷고 말하고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뭔가 뇌졸중이 발생한 분들은 말이 어눌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팔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제대로 못 올린다든지 다리를 걸어보라고 했을 때 못 걷는다든지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하면은 그런 증상들이 생기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 되게 좀 놀랬던 거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가지고 퇴원을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러신 분들은 진짜 배드리든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배드리든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재활치료는 계속 하지만 회복이 잘 안 되시는 경우죠. 말을 아예 못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팔다리를 혼자서 제어를 할 수 없으니까 간병인 분들한테 의존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폴릭 뽑고 뭐 포지션 체인지 다 해줘가면서 대소변 다 갈아주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 정도로 뭔가 심각한 환자를 군병원 때는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일단은 바스큘라 파트가 이런 뇌졸중 환자분들이 있다면은 브레인 파트는 어, 뇌종양이나 뇌종양이 좀 있는 뇌종양이나 뭐 수두증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이 부분도 그 뇌에 문제가 있는 거다 보니까 똑같아요 바스큘라 파트랑 뭐 배드리든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뭐 수술해가지고 경과를 보면은 머리 개두술을 하거나 뇌를 다루는 수술을 하다 보니까 경과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경과가 안 좋을 때가 있더라. 물론 경과가 정말 안 좋은 경우를 병동에서 보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은데 이제 뭐 병동에서 있다가 안 좋아져 가지고 뭐 ICU를 가거나 아니면은 ICU 갔다가 조금 좋아져 가지고 병동으로 오거나 그런 환자분들 보면은 개인적으로 정말 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진짜 쉽지 않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정말 컨디션 안 좋아지고 그런 거 보면은 군병원에서는 좀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니까 아 이게 정말로 내가 생각하던 NS는 정말 세 발의 피였구나. 이 척추만 보다가 척추도 정말 중요한 파트지만 정말 바스큘라나 브레인 파트 보면은 아 사람이 이렇게 나약해질 수가 있구나.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정말 삶을 영위하기 힘들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거를 눈앞에 두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보호자분들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익스파이어 하는 분들 사망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까지 한 두 분 정도 봤는데
그 과정들을 보니까 되게 삶을 대하는 자세가 저도 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삶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 보호자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정말 내가 간호사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계기도 되기도 하고 그치만 아무리 그런 거 느껴도 이 중증도가 높다 보니까 간호사로서의 그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업무 강도는 정말 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 대학병원 가서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은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아, 정말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강한 멘탈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입사한 지 10개월 정도가 됐지만 여전히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군 병원이라든지 뭐 어디 어떤 뭐 뭐 산업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대학병원으로 가실 생각을 하는 분들은 좀 중증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야지 좀 충격을 덜 먹지 않을까. 뭐 물론 뭐 충격 받고 나서 서서히 회복해 나가면 되지만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뭐 있어요. 민간병원 환자를 더 많이 봐야 된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 아무래도 군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익 기반이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거를 환자를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빨리 빠르게 치료를 시키고 또 퇴원을 시킨 다음에 또 다음 환자들을 받아가지고 또 빠르게 치료를 시키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빠르게 순환한다는 그런 개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그만큼 환자 풀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뭐 군인만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수익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군의관 분들도 업무를 막 푸시해가면서 많이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근데 민간 병원은 병원 전체적으로 수익성을 내야 되고 그래야지 병원이라는 게 유지가 되고 하는 거다 보니까 뭐 OP 하고 나서 좀 괜찮아지면은 이제 퇴원 보내고 또 다음 환자 받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계속 빠르거든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그 딱 정말로 내가 이 월급을 받는 만큼 일을 굉장히 빡세게 시킨다는 느낌이 드는 게 군병원에서는 이렇게 그 펑셔널이라고 하잖아요. 차지가 있고 그냥 액팅만 하는 간호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서 일을 했었는데 그 인력이 막 엄청 부족하다는 느낌을 솔직히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때에 따라서 그렇게 인력이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인력을 웬만하면 충원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해줬던 것 같은데 민간병원 정말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지 정말 정말 죽어라 해야지 이 뭔가 그 업무량을 쳐낼 수 있을 만큼의 환자들이 배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짜 약간 좀 벅차다 싶을 정도로 환자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팀널싱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한테 배정된 환자를 차지도 보면서 그 액팅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담이 진짜 있거든요. 내가 판단도 하고 노티도 하고 액팅도 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뭐 평균 한 10명 정도 본다고 했을 때 군병원에서 뭐 10명 보는 거랑은 비교할 바도 없이 비교할 수도 없이 만큼 바쁘거든요. 왜냐면은 그중 10명 중에서는 분명히 이제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재를 많이 필요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되게 정신이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루틴 업무 같은 경우도 쳐내기 힘들다 느낌 정도로 그래서 아,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르겠구나. 좀 내가 어느 정도 빡셀 거를 생각을 하고 왔지만 아, 이 정도로 빡셀 줄은 몰랐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말을 좀 두서없이 하는 것 같은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편협하게 좀 간호사라는 직업을 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좀 교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간호사라면은 빅5 정도는 한번 들어가줘야지 막 이런 생각이 학생 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반드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그 임상을 꼭 해가지고 정말 임상적으로 끝장나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냥 그런 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거에 대한 판타지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지금 병원에 입사해가지고 일을 해보고 그러니까 아 이게 그게 그냥 좀 교만한 생각이었구나. 그냥 나만의 욕심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꼭 임상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임상에서 열심히 하고 또 환자들
케어하는 분들도 되게 멋있지만 뭐 산업체 간호사라든지 뭐 임상도 이제 뭐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꼭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그런 데 말고 뭐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이나 재활병원 그런 곳들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워라밸 챙기면서 일하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은 일이다. 그냥 요즘 그냥 워라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대학병원에서 오랜 기간 버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많이 깨닫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자리에서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 해도 너무 다 귀하다. 그 자체가 너무 뭐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간호사라는 직업에서 뭐 매력을 느낀다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산업체 간호사 뭐 제가 들어보니까 뭐 쿠팡도 산업체 간호사 많이 있다고 하고 뭐 대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뽑고 뭐 건설 기업 쪽에서도 많이 뽑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그냥 이렇게 좀 사무직 같은 간호사를 하고 싶다면은 충분히 그것도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요양 한방 재활병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도 많이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정답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맞겠다 하는 걸 하면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꼭 이렇게 정답처럼 된 것들을 좀 따라가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에 정답이 없다. 자기가 행복하다면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을 택하셔가지고 어, 그냥 성실하고 꿋꿋하게 잘 걸어 나가신다면은 그 속에서 또 행복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제가 찍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또 제가 최대한 아는 만큼 말씀드리고 또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정신없는 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번에도 또 생각나는 것들 한번 정리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